경례 안 하냐? 웬년이냐? 병사식당에서 신임 여군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대령.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부대 전체를 뒤엎기 위해 부임한 투스타 사단장이었고 대령의 군 생활을 박살내버리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끝으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 그들의 주둔지인 경기도 이천의 기지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긴장감의 근원은 외부의 적이 아닌 부대 내부에 있었다. 바로 707 부대를 2년 넘게 지휘하며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한 박택은 대령 때문이었다. 박택은 대령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동시에 움직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특전사 내에서 그의 이름은 곧 법이었고 그의 말은 지상명령이었다. 야전에서의 전술적 능력과 부하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카리스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나 그의 지휘 방식은 21세기의 군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었다. 그의 왕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다름 아닌 병영식당이었다. 식사 시간은 훈련의 연장이자 박 대령의 권위를 확인하는 의식의 장이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대원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배식구 앞에서의 작은 잡담도 식판을 나르며 동기와 눈을 맞추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오직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부들의 나직한 지시만이 허용된 유일한 소음이었다.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연병장 30바퀴다. 내 놈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걸 잊지 마. 박 대령이 식당 중앙에 쩌렁쩌렁하게 외치면 병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그에게 식사는 영양 보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군인 정신을 주입하는 또 다른 훈련일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그림자들이 함께했다. 작전참모 최민준 중령과 군수참모 황진수 소령은 박태근의 오른팔과 왼팔을 자처하며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최 중령은 박 대령의 의중을 귀신같이 파악해 부하들을 쥐어짰고 황 소령은 부대 내의 모든 보급과 물자를 틀어쥐고 박 대령의 사적인 왕국을 유지하는 자금줄 역할을 했다. 대령님, 오늘 아침 식사는 특별히 전복죽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심려가 많으신 것 같아 주방에 따로 지시했습니다. 장교 배식 테이블에서 황진수 소령이 아부를 떨자 박택은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황 소령은 역시 센스가 있어. 최 중령, 자네도 좀 배워야 해. 머리만 좋다고 다가 아니야. 송구합니다, 대령님. 최민준 중령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감히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채 마치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이들에게 박태근은 지휘관을 넘어선 왕이었고 707 특수임무단은 그의 영지였다. 부대 내의 모든 진급과 보직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부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얼마 전 야간 강화 훈련 도중 김현우 일병이 낙하산 오작동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대 내에서는 낡은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군수과의 책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모든 조사는 개인의 조작 미숙으로 급하게 종결되었다. 박택은 대령은 부대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최민준 중령은 관련자들을 압박해 진실을 덮어버렸다. 김현우 일병의 중대장이었던 이성훈 중령은 이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려 했지만 박 대령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 결국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 중령, 자네 군 생활 계속하고 싶나? 죽은 놈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이건 사고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 말 알아들었나?
박태근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이성훈 중령은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는 불신과 냉소주의가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간부를 믿지 않았고 간부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박태근의 심기만을 살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은 껍데기만 남은 채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렇게 박태근 대령의 강철 왕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함을 자랑하는 듯 보였다.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저 멀리 남쪽 계룡대에서부터 이 견고한 성벽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이 숨막히는 병영식당을 향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점심시간이었다. 박태근 대령은 여느 때처럼 장교 식탁 상석에 앉아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을 대동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식당 전체를 훑을 때마다 병사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다. 평범한 전투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지만 체구는 특전사 남군들 사이에서 유독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병사 배식대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처음 보는 얼굴, 그것도 여군이었다. 707부대 내에 여군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행정이나 지원부서 소속이었고 이렇게 대범하게 병사식당에 혼자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웬년이야? 황진수 소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장교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르겠지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최민준 중령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박태근 대령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군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 그리고는 자리를 찾듯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다가 마침 비어있던 박태근 대령의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병사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4인용 식탁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자 박태근 대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어이. 여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근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차분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지금 나 부른 겁니까?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주변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박태근 대령에게 나라고 칭하다니. 박태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부대 소속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늘부로? 보아하니 계급장도 제대로 안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군기가 아주 빠져 처먹었군. 어느 부서 소속이야? 이름하고 계급은? 박태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전투복 상의에는 이름표나 계급장이 붙어있지 않았다. 갓 전입 온 신참이 멋모르고 실수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여군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소속과 이름, 계급을 알아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뭐라고? 이번에는 박태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최민준 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까부는 거야?
황진수 소령도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야, 너 이리 안 와? 당장 대령님 앞에 와서 대가리 받고 사죄하지 못해. 욕설과 고성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또 몇몇은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여군을 쳐다보았다. 박택은 대령의 심기를 건드린 이상 저 여군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장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여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하 장병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지휘관에게 욕설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야말로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군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성을 잃은 박태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여군에게 다가가자 식당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박태근은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머리 하나만큼 작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내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내년 같은 계집이 나댈 곳이라고 생각하나?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군대는 계급이 전부다. 내가 나보다 계급이 높기라도 한가? 그는 조롱하듯 말을 이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내 계급이 뭐길래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건지. 소위? 아니면 중위? 그것도 아니면 대위라도 되시나? 주변의 장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여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소장의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자신의 가슴팍에 붙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례 안 하냐?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박택은 대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별 2개. 소장. 자신들이 방금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던 여군이 이 부대를 포함한 여러 특수전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제1특수작전사단의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투스타이자 특수작전사단장이었다. 박태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뇌리 속에서 신임 사단장 부임이라는 공문 내용이 뒤늦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임 사단장이 여성일 것이라고는, 그리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병사식당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 사단장님. 박태근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강유진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박태근과 그의 측근들을 훑어보았다. 박태근 대령, 그리고 최민준 중령, 황진수 소령. 그대들은 오늘부로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스스로 내던졌다. 내가 왜 계급장도 없이 이곳에 먼저 왔는지 아나? 그대들이 만든 이 왕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내 2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상관에게 욕설과 모욕을 서슴지 않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군기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707특 수임무단의 민낯인가? 강유진 소장의 외침에 박태근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중심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몰락의 서곡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범했던 점심시간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부대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신임 제1특수작전사단장 강유진 소장의 취임식이었다. 어제 병영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미 부대 전체에 암암리에 퍼져나간 상태였다. 병사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간부들은 착잡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을 주시했다. 특히 단상 한쪽에 도열한 박태근 대령과 최민준 중령, 황진수 소령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고 억지로 편 허리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지휘관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전 장병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어제 식당에서 평범한 전투복 차림으로 나타났던 강유진 소장은 오늘은 각 잡힌 정복에 빛나는 별 2개의 계급장을 달고 연병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절도 있었고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도열한 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박태근 대령에게 잠시 머물렀을 때 박 대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간단한 취임 신고와 부대기 이양식이 끝난 후 드디어 강유진 소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원고도 없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랑스러운 제1특수작전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강유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약속이나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낡고 부패한 과거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태근 대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낡고 부패한 과거라는 단어는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특전사에는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실력과 인격보다는 지연과 학연, 아첨이 우선시되고 부하의 목소리는 묵살되며 특정 개인의 권위를 위해 부대 전체가 희생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훈련 성과는 부풀려지며 군수품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놀라움과 동시에 속 시원하다는 공감의 표현이었다. 자신들이 겪어왔던 부조리를 신임 사단장이 첫날부터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나는 단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1특수작전사단 내의 모든 권위는 오직 계급과 보직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책임감 그리고 부하를 아끼는 뜨거운 마음에서만 나올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충성은 배격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부대 전체를 위한 헌신만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강유진 소장은 박태근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휘관의 패기와 부대의 관기를 동일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병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여 얻는 군기는 가짜 군기입니다. 진정한 군기란 상하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그럼으로써 더욱 끈끈한 전우애로 뭉치는 부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었다. 박태근 대령이 지난 2년간 구축해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의 왕국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경문과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훈련은 실전처럼이라는 말은 위험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단 한 명의 부하라도 낡은 장비와 비합리적인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지휘관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낡은 장비와 목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이성훈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김현우 일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나의 개혁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던 이들에게는 큰 반발을 살 것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병사들이 서 있는 대열 뒤쪽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작은 소리였지만 곧이어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번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울분과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박태근 대령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듯한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깨달았다. 강유진 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유진 소장은 곧바로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박태근 대령은 일부러 그녀의 눈을 피했다. 박태근 대령. 강 소장이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사단장님. 이번 주말로 예정된 707 부대의 암벽 훈련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훈련 장소는 강원도 인제의 백호 특수훈련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도 그 훈련에 직접 참가하겠습니다. 부대의 훈련 실태와 장비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명령이었다. 박태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암벽 훈련장은 낡은 로프와 장비 문제로 항상 말이 많았던 곳이었다. 그는 그 문제를 알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계속 훈련을 강행해왔다. 만약 사단장이 그 현장을 직접 본다면 박태근은 이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유진 소장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전장은 바로 707 부대의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심장부 인제의 암벽 훈련장이 될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이 밀집한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훈련의 최적지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707 특수임무단의 전용 훈련장인 백호 특수훈련장은 깎아지른 듯한 수직 암벽으로 악명이 높았다. 주말 이른 아침 훈련장의 공기는 안개와 긴장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강유진 소장을 태운 지휘 차량이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태근 대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미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가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사단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훈련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박태근이 거수 경례와 함께 보고했지만 강유진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저 멀리 안개 속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낸 거대한 암벽을 향해 있었다. 브리핑은 지휘 텐트에서 듣도록 하지. 바로 이동한다. 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태근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앞장서서 지휘 텐트로 그녀를 안내했다. 텐트 안에는 훈련 계획과 안전 대책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정리된 브리핑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작전 참모 최민준 중령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훈련은 절벽 극복 및 고속 침투 훈련으로 총 3개 중대 200여 명의 대원이 참가합니다. 훈련 목표는 전시적 후방 침투 시 마주할 수 있는 극한의 자연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최중령의 유창한 보고가 이어졌지만 강유진은 스크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그의 보고가 자장가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최중령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강유진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최중령. 네, 사단장님. 그 입으로만 번지르르한 보고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는 지금 당신의 발표 실력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야. 당장 장비 보관 창고로 안내해.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텐트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태근과 최민준, 그리고 군수참모 황진수 소령이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다. 장비 창고는 그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곳이었다. 사단장님. 장비는 이미 모든 점검을 마치고 대원들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굳이 창고까지 가실 필요는. 황진수 소령이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유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말꼬리를 흐리고 말았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안내해. 결국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낡고 허름한 장비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가죽과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에는 예비용으로 보관된 훈련 장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강유진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로프가 쌓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맨 위쪽에 놓인 새것처럼 보이는 로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리를 숙여 아래쪽에 깔린 낡은 로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로프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게 지금 우리 대원들이 목숨을 맡기고 절벽을 오르는 데 사용하는 로프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올린 로프는 곳곳이 해져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군데군데 마찰열에 녹아 거칠어진 부분이 선명했다. 심지어 한 부분은 여러 가닥의 섬유 중 한두 가닥이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 로프에 사람의 체중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강유진은 다른 장비들로 눈을 돌렸다. 암벽화는 밑창이 거의 닳아 없어지기 직전이었고 안전벨트의 버클은 녹이 슬어 있었으며 카라비너 암벽 등반용 고리는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명백한 폐기 대상이었다. 그녀는 끊어진 로프 가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등 뒤에 서 있는 박태근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대령.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지. 박태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그 로프는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것이고 실제 훈련에는 안전 점검을 통과한 어급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강유진이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가 오는 길에 대원들의 장비를 확인했다. 절반 이상이 지금 내 손에 들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였어. 다시 묻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승인한 이유가 뭐지? 궁지에 몰린 박태근은 결국 가장 고질적이고 비겁한 변명을 꺼내들었다. 특전사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는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특전사의 혼을 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적반하장 격의 당당함마저 묻어나왔다. 옆에 있던 최민준 중령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707 부대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태근 대령님의 강인한 지휘 철학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말에 강유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얼마 전 낙하산 사고로 사망한 김현우 일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명백한 사망사고조차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낡은 로프를 박태근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강인한 지휘 철학? 특전사의 혼? 웃기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지휘관의 무책임과 오만이다.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는 가장 비겁한 도박일 뿐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건가? 박태근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강유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야전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사단장님께서 여군 출신이시라 현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전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이 우리 특전사를 최강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 말은 강유진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여군이라서라는 저열한 편견은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쌓아왔던 가장 큰 적이었다. 좋다. 박 대령. 강유진은 결심했다는 듯 창고를 나섰다. 그리고 훈련이 진행될 암벽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그렇게 당신들의 방식이 옳고 그 장비들이 믿을 만하다고 자신한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이 훈련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대신 첫 번째 등반은 내가 직접 하겠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박태근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이, 그것도 여성 장군이 저 낡고 위험한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암벽을 오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지휘관인 박태근 자신이 져야 했다. 사단장님,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박태근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강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벽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당신들이 나눠준 장비가 사실은 살인 도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태근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이제 그는 강유진의 등반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거대한 암벽 위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사단장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이건 규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민준 중령이 거의 울상이 되어 강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강유진의 안전을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만에 하나 벌어질 사태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투스타 장군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훈련 중 사고라도 당한다면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 전체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유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최중령을 옆으로 밀치고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자네 장비 좀 잠시 빌리겠네. 그녀는 병사가 착용하고 있던 낡은 안전벨트와 헬멧, 암벽화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창고에서 박태근 대령의 발 앞에 던졌던 바로 그 낡은 로프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켜보던 모든 대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황소령, 저 로프가 안전 점검을 통과한 어급이라고 했지? 그럼 문제 없겠군. 강유진의 비꼼에 황진수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강유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암벽화를 신었다. 군복 상의를 벗자 그 안에는 군용 반팔 티셔츠 너머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녀의 근육이 드러났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 짐작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왜소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암벽과 맞서려는 전사의 위용이 느껴졌다. 확보조는 내가 직접 점검하겠다. 칠중대장 이성훈 중령, 자네가 내 확보를 맡아주게. 강유진은 의도적으로 이성훈 중령을 지목했다. 박태근의 포갑에 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그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편에 설 기회를 준 것이다. 이성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사단장님. 강유진이 등반을 시작하자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명의 눈이 오직 암벽에 매달린 작은 인형 하나에 집중했다. 박태근은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다. 강유진의 등반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힘과 유연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암벽과 한몸이 된 듯 어려운 코스도 거침없이 돌파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바위의 미세한 틈과 결을 읽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노련한 등반가 그 자체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와, 미쳤다. 사단장님 클라스 봐라. 저게 가능해? 우리보다 훨씬 잘 타시는 것 같은데? 그녀는 자신이 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수전사단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현장에서 단련된 것임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등반이 중반을 넘어섰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왔다. 강유진이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그녀의 체중이 실린 로프에서 퍼석하는 섬뜩한 소리가 났다. 로프의 낡은 섬유 가닥 하나가 마침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것이다. 으악! 아래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태근 대령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유진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끊어진 로프의 반동을 역이용해 다른 손으로 재빨리 안정적인 홀드를 잡아냈다. 그리고는 아래를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확보 단단히 해. 문제없다.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이성훈 중령이 재빨리 로프를 고정하며 응답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초인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이 중령의 신속한 대처가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강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등반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마침내 80m 높이의 수직 암벽 정상에 우뚝 섰다. 정상에 선 그녀는 아래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 여기는 정상. 사단장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인다. 누가 진정으로 부대를 위하고 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지.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군복 입은 사기꾼인지가 말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박태근 대령을 향한 서늘한 선고를 이어갔다. 박태근 대령. 내가 방금 증명한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특전사의 혼 따위가 아니다. 당신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기만이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강유진은 무전기를 끄고 하강 준비를 했다. 그녀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왔을 때
박태근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유진은 헬멧과 안전벨트를 벗어 그의 발치에 던졌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 장병이 듣도록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사단장 명령이다. 금일부로 제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 사단장 직권으로 부대 내 모든 군수품 및 훈련 장비에 대한 특별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은 사단 본부 감찰실에서 파견하며 오늘 오후 즉시 부대에 진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태근 대령은 이 시간부로 제707 특수임무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지휘권 행사를 금하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태근의 강철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병사들의 대열에서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억눌렸던 정의가 마침내 구현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희열, 그리고 진정한 리더를 만난 자들의 깊은 존경심이었다. 강유진은 무너진 박태근을 뒤로하고 자신의 곁을 지켰던 이성훈 중령에게 다가갔다. 이 중령,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살았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부대를 바로 세우는데 자네의 힘이 필요하네. 강유진이 이성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함께 낡은 세상을 바꿔나갈 동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707 부대의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유진 소장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오후 사단장 직속 특별조사단이 이천에 위치한 707 특수임무단 본부에 들이닥쳤다. 감찰, 헌병, 군수, 법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조사단은 도착하자마자 부대의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압수하고 주요 시설을 폐쇄하는 등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였다.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태근 대령의 보직 해임 소식은 부대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고 그의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던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은 자신들의 운명도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사무실은 조사단의 집중 타겟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단의 칼날은 가장 먼저 군수 비리를 향했다. 황진수 소령이 관리하던 군수품 보급 및 관리 대장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다. 조사단은 서류에 기록된 최신형 장비들의 품목과 실제 부대가 보유한 노후 장비들을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고 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지난 2년간 최신형 특수 로프 500세트, 고강도 카라비너 1000개, 신형 암벽화 300쪽이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고와 각 부대에 지급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신형 로프는 50세트, 카라비너는 200개에 불과하며 암벽화는 단 한 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장의 보고를 받은 강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사라진 물품들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대략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수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5억 원. 그 돈이면 낡은 장비들을 모두 교체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대한 군 예산을 횡령한 것이 명백했다. 모든 정황은 군수참모인 황진수 소령과 그의 직속상관이자 모든 것을 최종 승인한 박태근 대령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단은 황진수 소령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황 소령은 조사단이 그의 개인 계좌와 주변인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하기 시작하자 급격히 흔들렸다.
그는 박태근 대령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의 일부를 상납했으며 자신도 일부를 착복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공범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특히 작전 참모 최민준 중령의 태도는 그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최 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나는 훈련 계획만 담당했을 뿐 장비 문제는 군수 참모의 소관이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교묘하게 꼬리를 잘랐다. 박태근 대령 역시 자택 대기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은 실무자의 착오라는 입장을 흘리고 있었다. 결국 자신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황진수 소령은 관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 그의 뇌리 속에서 1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현우 일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시 야간 강화 훈련에 사용된 낙하산 역시 서류상으로는 신품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명을 다한 폐기 직전의 물건이었다. 그는 낙하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민준 중령에게 보고했지만 최 중령은 박 대령님께서 이번 훈련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진행해라며 묵살했다. 그리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사고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박태근의 서슬퍼런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진실을 덮는데 동조하고 말았다. 박 대령은 그 대가로 진급을 약속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그는 그렇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을까? 황진수 소령은 밤새 갈등했다. 이대로 입을 다물면 비리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명예 전역을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지만 어쩌면 속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강유진 소장이라면 자신의 고백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적어도 박태근처럼 부하를 방패막이로 삼는 비겁한 지휘관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새벽 황진수 소령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지난 2년간 박태근 대령의 지시로 작성했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 메모리를 몰래 챙겼다.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는 사단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강유진 소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박태근 대령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유진은 즉시 면담을 허가했다. 그날 저녁 사단장 집무실에서 강유진과 황진수 소령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황진수 소령은 강유진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지난 2년간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태근 대령이 어떻게 군수품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예산을 빼돌렸는지, 최민준 중령이 어떻게 훈련 성과를 조작하고 사고를 은폐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상세히 자백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현우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김현우 일병이 사용했던 낙하산. 제가 직접 불출했습니다. 낡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최 중령의 압박에 못 이겨 제가 김일병을 죽인 겁니다. 황진수 소령은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고백은 박태근 대령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단순한 군수 비리를 넘어 부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은폐한 살인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강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황진수 소령이 가져온 이중 장부와 USB를 건네받았다. 실타래의 첫 매듭이 풀리자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썩은 냄새를 풍기며 통째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일어나라 황소령.
강유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것은 군인으로서 자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명예로운 행동이다. 내가 그 점을 참작하도록 힘써보겠다. 그녀는 이제 박태근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또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 이 부패한 왕국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뿐이었다. 황진수 소령의 자백은 거대한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을 통해 진실의 물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만 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거대한 충격이 필요했다. 박태근 대령은 비록 보직에서 해임되고 자택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군에 구축해 놓은 인맥과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위협이었다. 그는 육군 본부의 동기들과 선배들을 통해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압력을 넣고 사건을 단순한 군수 비리로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강유진 소장은 이 모든 물밑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황진수 소령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지만 그는 비리의 공범이었기에 그의 증언만으로는 박태근이라는 거목을 뿌리째 뽑아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순수하고 강력한 오직 정의감만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7중대장 이성은 중령. 암벽 훈련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장교. 김현우 일병의 직속 상관으로서 누구보다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을 남자. 그는 지금쯤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이성훈 중령은 실제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특별조사단이 부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희망인 동시에 깊은 고통이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중대장님,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김현우 일병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곤 했다. 양심은 그에게 진실을 외치라고 소리쳤지만 현실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내가 나선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박태근 대령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괜히 나섰다가 나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어. 나에겐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데.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는 조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언은 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다. 조사단 역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그를 압박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관사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김현우 일병의 어머니였다. 편지는 담담한 문체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눈물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이성훈 중대장님께 늘 저희 현우를 아들처럼 아껴주셨다는 이야기 동료 병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대장님, 요즘 부대에 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현우의 죽음에 대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만약 무언가 알고 계신다면 저희 현우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부는 현우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는 이성훈 중령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현우 일병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는 그의 마지막 남은 주저함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을 수 없었다. 자신의 군복과 명예,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것이 죽은 부하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무너진 군인 정신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이성훈 중령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1년 전 김현우 일병 사망 사고 직후 그가 양심에 따라 작성했지만 박태근 대령의 협박에 의해 묵살당했던 정식 사고 경위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당시 훈련에 사용된 낙하산의 관리 번호와 상태, 기상 조건, 그리고 훈련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던 최민준 중령의 발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황진수 소령의 자백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줄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단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신분을 밝히고 강유진 소장과의 독대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면담은 다음 날 저녁 부대 밖의 한적한 안가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강유진 소장은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이 중령. 이성훈 중령은 강유진의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단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용기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말해보게. 이성훈 중령은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강유진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지난 1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황진수 소령의 자백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는 당시 훈련장의 상황, 대원들의 불안감, 그리고 사고 직후 박태근 대령과 최민준 중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을 협박했는지를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다. 박태근 대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령, 죽은 놈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라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눈빛이 아니라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듣는 동안 강유진의 주먹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군수 비리라는 실용적인 동기와 사고 은폐라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황진수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거와 이성훈이라는 양심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창이 되어 박태근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것이다. 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성훈 중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중령,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힘든 그러나 가장 명예로운 선택을 했다. 자네의 용기가 죽은 김현우 일병의 너클 위로하고 썩어 빠진 이 부대를 되살리는 밑거름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자네의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겠네. 그녀의 따뜻하고 단단한 음성에 이성훈 중령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안가를 나온 강유진은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계룡대로 향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육군 참모총장님 비서실입니까? 제1특수작전 사단장 소장 강유진입니다. 총장님께 긴급 직보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육군 참모총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장군,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강유진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보고했다. 총장님, 제1특수작전 사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박태근 대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상신합니다. 단순 비리나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에게 향한 강유진 소장의 직보는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육군 본부는 지체 없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편성하여 707부대로 급파했다. 이제 사건은 사단 차원을 넘어
군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했다. 박택은 대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압력은 살인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힘을 잃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합동수사단의 칼날은 무자비할 정도로 날카롭고 신속했다. 황진수 소령과 이성훈 중령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순식간에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수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박태근의 오른팔이었던 최민준 중령이었다. 그는 수사단에 소환되어서도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저는 작전 지휘만 책임졌을 뿐입니다. 군수나 장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현우 일병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저 재수 없는 사고였을 뿐입니다. 최중령의 뻔뻔한 변명에 수사관은 말없이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제가 김일병을 죽인 겁니다. 최중령의 압박에 못 이겨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황진수 소령의 처절한 자백이었다. 최민준 중령의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수사관은 이어서 이성훈 중령이 제출했던 원본 사고 경위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훈련 강행 압박의 주체로 최민준 중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민준 중령.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황진수 소령과 이성훈 중령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모든 방패가 사라졌음을 깨달은 최민준 중령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떻게 박택은 대령의 지시를 받아 훈련 성과를 부풀리고 사고를 은폐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성훈 중령을 협박했는지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그는 모든 책임이 박택은 대령에게 있다며 자신은 그저 충실한 부하였을 뿐이라고 울부짖었다. 모든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합동수사단은 마침내 박택은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날 오후 박택은 대령이 머물고 있던 이천의 군인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 헌병대의 순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단지 안으로 들어섰고 검은 정장을 입은 군 검찰 수사관들이 박태근의 자택으로 향했다. 박태근 씨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순간 박태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육본의 선배로부터 잘 해결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연락을 받았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에 헌병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에이, 이럴 순 없어. 이건 강유진 그년의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그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 나왔다. 그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웃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수군거리며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 지휘관의 비참한 몰락을 구경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강철 왕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지하조사실. 박태근은 수의를 입은 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두 아래 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 저지른 짓이야. 나는 부하들을 믿은 죄밖에 없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담당 검사는 조용히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김현우 일병의 부모님이었다. 영상 속에서 김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군복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말했다. 우리 현우는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던 아이입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특전사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꿈을 짓밟고 아들의 죽음마저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 현우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던 박태근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였을 젊은 병사의 죽음, 그리고 그 부모의 피 맺힌 절규 앞에서 그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박태근,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겠지. 당신의 그릇된 명예욕과 탐욕이 한 집안을 어떻게 풍비박산 냈는지 이제 알겠나? 검사는 황진수가 제출했던 이중 장부와 최민준의 자백서, 이성훈의 보고서를 차례로 그의 앞에 던졌다. 당신을 따랐던 모든 부하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당신의 왕국은 끝났어.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차가운 감옥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태근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왕의 어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초라한 범죄자의 어깨일 뿐이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서늘하게 말했다. 박태근, 당신은 처음부터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었다. 당신은 영웅을 꿈꾼 괴물이었고 부하를 잡아먹는 지휘관이었다. 당신은 살인자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1년 넘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박태근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은 군 안팎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렸다. 그의 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만 강유진 소장은 이것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었다. 군사법정 피고인석에 선 박태근은 과거의 위엄을 모두 잃은 채 초췌하고 늙은 모습이었다.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 역시 죄수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고 이성훈 중령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언대에 올랐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었다. 특히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김현우 일병의 부모님이 증언을 요청했을 때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판사님, 저희는 저 사람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저희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저희 현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재판이 그 시금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일병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어떤 날카로운 검사의 논고보다도 피고인들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태근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5년과 불법 취득 재산 전액 몰수에 처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불명예 강제 전역을 명한다. 징역 15년. 그리고 불명예 전역.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태근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민준 중령과 황진수 소령 역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진수 소령은 자백과 수사 협조가 정상 참작되었다. 거인이 쓰러지자 707부대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강유진 소장은 박태근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시에 자신이 약속했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가장 먼저 그녀는 군수 보급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했다. 백호의 누나이 어브 더 화이트 타이거이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모든 군수품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입고부터 도급,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산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그 돈으로 낡고 위험했던 훈련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두 번째로 훈련 안전 시스템을 혁신했다. 3중 확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 전 지휘관, 담당 간부, 그리고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병사가 3번에 걸쳐 안전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훈련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한 병사는 누구든 즉시 훈련 중지를 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계급에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자 훈련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대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인 소리함을 설치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되는 소리함은 모든 부대원의 목소리가 어떤 필터링도 없이 사단장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설계되었다. 병사들은 부당한 지시나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부대 내의 낡은 권위주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유진 소장은 김현우 일병의 부모님을 부대로 정중히 초청했다. 그녀는 전 장병이 도열한 연병장에서 김현우 일병에게 보국 훈장을 추서하고 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닌 지휘부의 책임으로 인한 순직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고 김현우 일병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부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그의 영전 앞에 맹세합니다. 강유진 소장은 김일병의 영정사진 앞에 거수 경례를 붙였고 전 장병이 그녀를 따라 경례했다. 김일병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통함의 눈물이 아닌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707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간부들의 얼굴에는 권위의식 대신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박태근이라는 거인의 몰락은 단순히 한 부패한 지휘관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종말이자 투명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여명이었다. 그리고 그 여명의 중심에는 굳건한 신념으로 어둠을 몰아낸 강유진 소장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유진 소장의 개혁은 707 특수임무단을 넘어 제1특수작전사단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국군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박태근. 한때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남자는 이제 죄수번호로 불리며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죄를 곱씹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수감 초기 그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강유진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시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고독 속에서 그의 단단했던 자아는 서서히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역사, 철학, 문학을 탐독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수많은 역사 속 독재자들과 장군들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승리의 도취에 부활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소통 대신 군림하려 했으며 결국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몰락해버린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 그의 추한 민낯을 비추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강인함이란 사실 부하들의 희생 위에 군림하려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안전과 소통이야말로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고 신뢰를 얻는 진정한 지휘관의 가장 큰 덕목이었음을,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실은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에 불과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김현우 일병의 얼굴이었다. 꿈속의 김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원망도 분노도 없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맑은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심장을 아프게 후벼 팠다. 어느 날 그는 교도소 내 종교 행사에서 김현우 일병의 부모님이 법정에서 했던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엄벌을 바라지 않는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 말은 구원처럼 혹은 가장 무거운 십자가처럼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쓰기 힘든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현우 일병의 부모님께 보내는 참회와 사죄의 편지였다. 죄인 박택은 죽어 마땅한 제가 두 분께 올립니다.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군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명예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제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비겁자였습니다. 두 분의 귀한 아드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낡은 낙하산이 아니라 저의 썩어 빠진 영혼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염치 없지만 이렇게라도 두 분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남은 생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펜을 듭니다. 부디 저를 증오해 주십시오.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런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그에게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다. 김현우 일병의 어머니가 보낸 짧은 편지였다. 박택은 씨에게.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희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살 또한 저희만큼이나 고통스럽겠지요. 부디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저희 현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우리 현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일 겁니다. 박태근은 그 짧은 편지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용서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 속죄의 길을 걸어가라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는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박태근은 모범수로 가명을 받아 조용히 만기 출소했다. 세상은 그를 잊은 지 오래였다. 군복을 벗은 그는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의 터를 잡고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이군, 박태근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바로 강유진 장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어느덧 중장으로 진급하여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박태근은 저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대답하고 말았다. 강유진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는 듯 했다. 사령관이라는 호칭은 이제 쓰지 않아도 좋네. 내일 오후 2시 계룡대 근처 찻집에서 잠시 볼 수 있겠나?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박태근은 완전히 달라진 강유진의 모습에 놀랐다. 계급과 직위가 주는 위험에 더해
수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 만들어낸 깊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반면 자신은 흰머리가 성성하고 허리마저 굽어 그녀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유진이었다. 김현우 일병 부모님께 쓴 편지 읽어봤네. 자네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송구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네. 강유진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현재 우리 특전사에서는 과거의 모든 훈련 기록과 작전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술 교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네. 이름하여 특전사 역사 기록 및 전술 연구실이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바로 실패의 기록이야. 성공의 역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인데 말이지. 그녀는 박태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필요하네. 군인이 아닌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었으면 해. 당신만큼 특전사의 어두운 그림자와 치명적인 실패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두 번 다시는 우리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값진 교훈으로 만들어주게. 그것이 당신이 군에 그리고 김현우 일병에게 진 빚을 갚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을 거야. 박태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이제는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릇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감히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은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닐세.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과거의 박태근 대령은 죽었네.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뿐이야. 결국 박태근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박태근은 특전사 역사 기록실의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지휘 기록과 판결문까지 모두 열람하며 자신의 실패를 처절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저지르기 쉬운 20가지 전술적 심리적 오류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훗날 특전사 모든 신임 장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때때로 그는 젊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강연에 초빙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이 아닌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와 그로 인해 부하를 잃었던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젊은 장교들은 그 어떤 영웅담보다도 더 깊은 감명과 교훈을 얻었다. 몇 년 후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날, 적 특수부대가 아군 최전방 관측 소지피를 기습 점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인질까지 잡힌 최악의 상황. 작전 지휘는 당연히 707 특수임무단에게 맡겨졌다. 특수전 사령부 지휘통제실. 사령관 강유진 중장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간인 신분의 박태근이 전술 자문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젊은 707 부대장은 강유진이 만든 최첨단 디지털 작전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때 박태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저 지형은 제가 20년 전 복무했던 곳입니다. 공식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측소 지하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비상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폐쇄되었거나 적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수십 년 된 경험과 기억이 최첨단 시스템이 찾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변수를 제공한 것이다. 강유진은 즉시 그의 정보를 신뢰하고 작전 계획 수정을 지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707 부대원들은 박태근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적의 배후로 침투하여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이 완벽하게 인지를 구출하고 적을 제압했다. 작전이 끝난 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환호했다. 강유진은 조용히 박태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고맙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모두 살렸어. 박태근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한때는 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며 부대의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강유진의 합리적인 시스템과 박태근의 강인한 군인 정신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날 이후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전설은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군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한 사람의 오만함이 부대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가 그 부대를 구원했으며 마침내 한때의 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성공 신화를 넘어 실패를 통한 성장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이다.